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크쇼가 시작됩니다. 오늘 패널로 함께 해주신 분들은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먼저 각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여론분석 전문가 유튜브 박시영TV의 대표를 맡고 계신 박시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다음은 민주진영 최고의 정치평론가이신 JYP 박진영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떠오르는 대세, 젊은 평론가이자 유튜브 사장남천동을 진행하고 계신 오창성님을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평택의 행정전문가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기획조정실장으로 함께 일했던 최원영 더불어 평택미래연구소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각 패널분들이 주제에 맞춰 토크쇼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 토크쇼의 사회를 맡은 박시영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토크하고요. 한 2, 30분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영 화이팅! 자,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이재명 정부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또 평택 이야기 이렇게 크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창수 평론가는 평택 와본 적 있습니까? 평택을 거의 못 왔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이고 서울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평택에 내려올 일이 거의 없었는데 친구 결혼할 때 한번 내려왔고. 아니 지금 이제 고양시로 주소를 옮긴다면서요? 네, 고양시는 지금 고양시 이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서? 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경기도 유권자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창석 씨는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미래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그거 즐기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미래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처음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캠프에 어떤 분이 이제 제안해서 썼는데 서울 용산구에서 전화가 왔었죠. 우리는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약간 닉네임처럼 돼서 밈처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방송 진행하면서 미래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흐뭇해하더라고요.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박진영 원장님은 여기 평택에 언제 와보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전국의 226개 기초 시국을 다 가봤습니다. 네, 다 가봤고요. 평택도 예전에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일할 때 그 산업단지 관련해서 몇 번 와본 적이 있어요. 정은영 진지하죠? 예? 지금 평택이 지금 인구가 몇 만이죠? 지금 한 65만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불과 한 10년 사이 많이 성장했죠? 네. 인구가 많이 늘고. 저희가 40만에서 50만 올 때 한 10년 걸렸는데요. 50만에서 60만 갈 때 5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인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성장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김현정 의원 출판 기념회를 여기서 했는데 그때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나 하고 이제 와봤더니 진짜 그 장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가 진짜로 많다고 느껴지는 게 강원도 인구가 150만 명입니다. 네, 강원도 전체가 150만입니다. 근데 평택이 65만이라는 거는 강원도 절반 정도가 평택시에 몰려 살고 있다는 건데 굉장히 인구가 빨리 늘고 들어올 때 보니까 반도체 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판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육성되면서 확실히 이제 젊은 세대도 그렇고 인구 유입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식이 10만 원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사실 이제 아까 우리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평택시가 성장하는데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했었는데 원래 삼성전자가 이제 P6까지 공장을 6개 짓는 게 계획이었는데 이제 P4 4개 짓고 조금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평택시 전체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줬었는데 최근에 우리 그 AI 때문에 영향이 크죠. AI 때문에 삼성이 다시 퓨하이브 공장을 재개해서 사실 어제 정강선 시장님이 이제 그 퓨하이브 짓는 곳이 삼성중공업하고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평택시 공무원들하고 삼성 관계자들하고 앞으로 공장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거를 대책을 세운 어제 회의를 했고 지금까지는 조금 뭐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우리 고덕 시민들하고 평택 시민들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 아마 어제 오늘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캄보디아에서 그 우리나라 20대들 범죄자도 사실 범죄자이면서 네. 피해자 입장도 있지만 체포해 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막 그 굉장히 비판적으로 입장을 냈던데 우창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캄보디아 이제 구금됐었던 60여 명, 그리고 경찰 인원까지 한 190여 명이 이제 전 세계 타고 이제 출발했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데리고 와야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국내 송환을 거부했었고 캄보디아 경찰이나 현지 유력 정치인이나 이런 결탁이 있어서 풀려나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구하랬지 누가 범죄자를 구해오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글었었거든요. 굉장히 한 사실 두고 이제 바로 이제 호도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했고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에 맡겨두면 그 사람들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공조를 계속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잘 하고 있는 일마저 마치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현 시간 실시간으로도 아직도 캄보디아 출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지역 신문에서 그 음성 통화를 녹음한 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대 측에서 요즘 뭐 캄보디아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고 중국이 피해자도 많지만 가해자도 굉장히 많아서 공조할 수 있는 기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여러 국가가 좀 협력을 해서 좀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캄보디아가 윤석열 정권 때 지금 ODA 같은 경우도 네. 엄청난 액수를 지금 이것도 좀 파헤쳐야 할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박신영 원장님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역대로 볼맛 터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우리 젊은이들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 행안부의 그 경찰청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 문제예요. 외교부 문제가 금방 또 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범죄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최소한 인권은 존재하는 거고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우리 영화 카지노에 보면 코리안 데스크 나오잖아요. 손석구 씨라고. 범죄도시 2에 보면 손석구 씨가 베트남에서 납치하는 거 이런 그 나쁜 범죄이들은 나오는데요.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4대 군사대국에 맞는 외교력을 못 가지고 있어요. 외교력을 못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외교부 마피아들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적극적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 관료체제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이 어리버리하고 노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가 그 순간에 딱 볼맛 터진 거예요. 최원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태? 상당히 뭐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지금에서야 알려져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자체가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뭐 늦었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경주 의원님도 가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구출을 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이 뭐 범죄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일단 모셔오고 그분들이 또 범죄자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또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또 다르게 얘기하는 자체는 상당히 국민들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각이죠. 저는 빨리 전부 다 이렇게 모셔오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사를 해봐서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보도 캐낼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만이 우리가 빠르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별걸 다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정치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사과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란 정치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오차수 평론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내란 종식이 아직 정확하게 끝나지 않은 게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가 1심이라도 나와야 뭔가 정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나오라고 해도 옷 벗고 있고 이런 더러운 광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약간 좀 지지부진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많이 봐주시는 분들과 좀 다르게 다른 국민들은 생각보다 또 빠르게 평시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반응하는 국면은 코스피가 올라갔다. 실제로 투자할 때 돈을 좀 벌었다 하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응하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둘 다 저는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부각시킬 때는 이런 경제적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뭐 관세 협상 관련돼서 여론조사 이런 거 여러 발표됐지만 우려가 된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진보 보수 상관없이 국가를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우리 사회 갈등이 가장 심한 부분이 어디냐 이런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조사기관이 했었는데 과거에는 빈부격차가 제일 심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이념 갈등이 가장 많은 분들이 뽑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념 갈등을 국민들이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걱정하게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이념 갈등이 심화되는 시장만 자꾸 무죄지한테 자꾸 무슨. 네. 놀면 안 돼. 아시죠? 시장님 아니고 소장님. 아 시장 맞으세요? 소장님. 소장이 소장. 마음이 벌써부터 6월 이후로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저기 대표라고 하신 연구소 대표. 원래 그 부시장 하셨잖아요. 부시장 하면은 시장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교육부 총리 모시고 일을 했는데요. 교육 총리님 이렇게 했습니다. 저 부자는 묵음입니다 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념의 양극화가 아니고요. 특정 세력이 체제 정복 세력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념이라고 뭐 어떤 사상, 철학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호사스러운 거예요. 그냥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쿠데타 난동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저는 국민의힘 내에도 뭐 극소수지만 합리적 근전 보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갈라쳐가지고 괜찮은 쓸만한 보수와 그 다음에 이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과거로 지금 국고보안법으로 징벌해야 될 대상들을 구분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위헌정당 소송 등을 통해 가지고 제도권 정치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최원영 대표님께서는 지난 그 개헌 규탄, 그다음에 내란 규탄 투쟁들이 광화문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내란 정식을 많은 시민들이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해서 응원봉 막 들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공무원이어가지고. 아, 그때 공무원이었어요? 그랬구나. 자, 우리 그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K민주주의를 굉장히 중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우리가 선진국 같아. 트럼프 하는 행동들을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근대사에 들어와서 뭐 4.19 혁명도 있었고요.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60 항쟁도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개혁 또 이번 윤석열 정부 개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쓰신 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한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주인이죠. 근데 가끔 이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공직자들이 정치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벗어나면은 평소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해 주시는데 그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쩌렁하게 꾸짖어 주시고 회초리 들어주시고 저는 그 대통령의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에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항상 감시사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감시하시고 이게 좀 심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회초리 들어주시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그런 민주주의, 민주시민의 그런 의식이 많이 성숙된 것이 이번에 개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우리가 판단할 때 결국 시민들이 막아주신 거잖아요. 시민들이 막아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민주시민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 뭐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뭐 한 4개월 좀 넘었죠.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4개월 됐나요? 6월 3일 날이었죠. 그래서 네. 했으니까 되게 이제 4개월 조금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잘할 줄 알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는데 오찬수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전임 정부와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도어 스태핑이라는 그지 같은 걸 했었습니다. 출근, 네? 도핑 테스트. 도핑 테스트도 사실은 필요한 정부긴 했었어요. 네. 출근할 때 도어 스태핑에서 음주 측정이 불리했었어야 돼 사실은. 네. 그 정도 말도 안 되는 정부였었고 어떤 기자가 무슨 슬리퍼 신고 온다고 출입 못하게 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정권이 끝나고 나서야 출근 시간 안 지키고 뻥카 보낸 것도 드러났었고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다가 사실은 한두 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했었고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여과 없이 이제 의견을 청취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들어보니까 경기도에 같이 계실 때도 그런 거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저희는 이제 이제 확대 간부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이제 주요 간부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생중계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확대 간부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좀 다른 분들하고 틀립니다. 다른 분들은 보통 거기 그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고 다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몇 마디 하고 끝내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 경기도의 실국장이 한 30명에서 40명 되면 확대 간부회의를 하게 되면 그 책자가 한 250페이지 정도 돼요. 많을 때 300페이지. 그걸 이분이 다 읽고 오십니다. 읽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 날은 보고보다는 본인이 직접 물어보세요. 물어보셔가지고 문제되는 건 지사님,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성격 아시잖아요. 굉장히 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물어보십니다. 본인이 이해가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오창석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타운홀 미팅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가시면 그냥 뭐 시장이나 도지사가 발표하면은 서로 뭐 잘했다고 악수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형식적이죠. 대통령 그렇게 안 하시죠?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그 뜻은 뭡니까? 다 알고 오신 거예요. 다 알고 공부하고 내가 의문나는 거, 내가 뭘 도와주는지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이 그 국무회의 때 하는 그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알죠. 저분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그 자리에 가 있고 저 회의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뭐 그렇고 저는 이제 대통령 모시고 경기도에서 2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정말 하루도 긴장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대통령을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할까,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뭐 생중계하는 방법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중요한 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간부회의를 공무원들한테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은 100% 공개했죠. 공무원들은. 아니 제가 한번 브리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나요? 네. 여론조사 그 경기지사 되고 취임 1주년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를 알면서 일부러 브리핑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직사회 그 시민들이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더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걸 느끼게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그 공개 안 해도 되거든요.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일부러 간부회에서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야, 이재명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 대통령께서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 보통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이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본인이 그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거의 뭐그 패칭이 한두 명이잖아요. 그걸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참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책 보시면 거의 오류가 없고 그 시민들하고 동떨어지는 그런 정책이 거의 없는 게 그게 이제 데이터로 충분히 검증하시고 또 시민들 의견을 듣고 뭐 그런 게 참 대통령이 지금도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 괜히 저희가 믿을 수 있고 또 성공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기님? 우리 최원영 시장님이 이재명 대통령을 시장님 아니라고. 저기 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대통령이 읽어드려야 되겠네. 우리 최원영 시장님이 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데 집요하다는 표현을 좀 더 기분 나쁘게 쓰면은 피곤하게 하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말도 전할까요? 근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피곤해야 국민이 편안하다.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신 것 같고요. 또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주 같이 배우시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국무회의 생중계 보셨을 텐데 공무원 사회가 어떨 것 같아요? 정부 부처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 실제로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원래 국정을 과거에는 청와대가 다 했어요, 사실. 장관들은 약간 허수아비 비슷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큰 흐름은 청와대에 잡고 장관들이 약간 그 기조에 그냥 따라가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직접 막 물어보잖아요. 그 칸막이 없애라고 협업도 막 지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사회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야 정말 장관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구나 이 시그널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 미션을 주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거고 그럼 과거에 누가 흔히 말하는 누구 청탁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 정치바람 불어갖고 어떤 사람 능력도 안 되는 막 승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일 잘하는 에이스들을 장관이 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혁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무회의 생중계는 대단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근데 그 확대가입부 회의 생방송을 하면 스타 실국장들이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답변을 워낙 잘하는 사실 이제 이 사람을 유임시킨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송미령 장관같이 답변을 워낙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스타 실국장이 나왔고 또 반대로 조져지는 실국장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기조실장님이셨으니까 최원영 소장님은 조져지는 쪽이었습니까? 스타 실국장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지사님 때 그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걸 다 읽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회의 자료를. 저도 그걸 다 읽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무슨 질문을 하실지 모르고 거의 다 이게 예상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00페이지를 다 읽고 왔고 제가 스타인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사님께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경기시장으로 우리 시장님이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기획실장 할 때 제가 김포시 민원 들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중소기업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제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니까 경제라든가 지역 공간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안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남 칭찬 절대 안 하잖아요. 깜짝 놀랐네. 네, 제가 농담 비슷하게 제가 대한민국 10대 지식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저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유시민 장관, 그 다음에 우리 좋아하는 김진애 박사님 이 정도인데 저도 사실 지방자치나 균형발전 관련해서 제가 저만큼 많은 사람 없다고 늘 떠들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경제라든가 산업정책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이해도 이제 깜짝 놀랐고요. 제가 여기 다른 지방정치 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 단체장으로 가는 분들한테는 산업경제 그리고 도시의 공간개발
여기에 대한 이해도만큼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문화라든가 복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는 산업경제, 그리고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도시의 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에서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신다는 것은 사실은 기초 이 시의 큰 하나의 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들이 지금 막 발빠르게 지금 속도감을 내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 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검찰 사법개혁 쪽, 그리고 지역을 살리자, 균형선장.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코스피로 상징되는 그 시장 개혁 조치를 통해서 어쨌든 부동산 쪽이 아니라 주식 이런 금융 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AI 이런 드라이브, 신재생 이런 쪽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비전 제시 이런 쪽일 것 같은데, 오창수 평론가 먼저 검찰 사법개혁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일단은 법령이 통과돼서 1년 뒤에 이제 중수청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어디 부처로 갈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또는 약간 논쟁이 있었지만 대부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안수사권이나 재수사권 관련해서 검찰에게 남겨두느냐 아니면 다 뺏어오느냐 이 부분만 좀 남겨놓은 것 같고, 또 그 부분만 빼더라도 사실은 할 일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없애겠다라고 선언해서 실현시킨 정부는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 외에 실제로 수사를 잘하는 수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전체적으로 검찰만 반대하고 검찰만 능력 있고 검찰만 경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보다 뛰어난 또는 검찰에 준한 수사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이번 기회표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부처 개편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같이 속살을 발라내듯이 해서 간다면 내년 9월까지 저희가 시한이 비었었던 그때까지 잘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검찰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었고 또 대통령께서 스스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개혁은 분명히 잘 완수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최원영 대표님께는 경제 민생 정책 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국무회의를 항상 보거든요. 제가 뭐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국무회의를 보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민주당이고 이재명 정부의 모토가 이제 회복과 성장인데 회복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성장에서 조금 고민이 있으시다. 그 성장의 핵심이 경제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성장 쪽 경제에서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AI, 바이오, 그 다음에 국방산업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개가 참 평택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AI 같은 것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서버는 AI 그래가지고 AI 주권을 지킬 거냐 말 거냐 대통령께서 딱 결정해 주셨죠. 우리는 우리의 AI 생태계를 간다. AI 생태계를 하려면 거기에 가장 기본이 이제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평택에 어떤 관련성이 있냐면 AI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의 GPU죠. 엔비디아의 GPU를 위탁 생산하는 곳이 TSMC고 TSMC의 반도체를 HBM이란 반도체를 지금 납품하는 곳이 SK하고 삼성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택하고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리고 AI 같은 곳은 어떤 분들이 그냥 외국 걸로 쓰자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반도체를 삼성의 이병철 회장 시작할 때 모두 반대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 반도체가 지금은 산업 측면이 아니라 국가 안보하고 관련되는데요. AI는 반도체 기술에 문화와 언어가 다 들어가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께서 우리의 AI 시스템을 갖다가는 굉장히 바람직한 곳이고 바이오 같은 곳은 향후 AI보다 이제 우리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평택 같은 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추팔, 평성의 추팔 산업단지에 한미약품에서 바이오 플랜트를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동제약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자체가 바이오입니다. 그 평택이 앞으로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바이오에 대한 산업을 우리가 발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 우리 인천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있지만 바이오도 반도체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R&D 센터가 있고 R&D 센터에서 그거를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다 함께 하면 좋지만 안 되면 R&D 센터가 없으면 우리 같은 공장을 그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 약품을 만드는 공장을 유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이제 국방 산업 같은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미군 기지가 있고 험프리에 미군 기지가 있고 우리 그 평택에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MRO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메인티넌스 리페어 오버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장비를 수리하고 유지하고 개조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우리가 미군 기지에서 그 근처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 가장 제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방 반도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방 반도체가 뭐냐면 어차피 최근에 모든 무기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국방 반도체는 꼭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내 기업만이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만이 만들어야 되는 반도체입니다. 통신, 보안, 그다음에 센서.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공개할 때도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 평택 삼성 반도체도 있고 미군 기지도 있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택이 굉장히 유리하고 대통령의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지금 약간 시간은 걸리겠죠. 모든 산업이라는 게 오늘 얘기했는데 내일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민간하고 같이 우리 대표적으로 AI 같은 거 보십시오. 옛날에 장관을 관료를 쓰지 않으시잖아요. 화정호 수석 같은 분들, 배경 장관 이런 분들 쓰시는 거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 평택도 충분히 기회가 오고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그 현대 도시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이런 질문을 저는 자주 던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 관광, 그 다음에 자연과학 산업 얘기하는데 결국 제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관광 국가죠. 관광 국가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의 GDP의 관광업 비중이 몇 %인지 아세요? 스위스의 관광업 비중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50%? 5%입니다. 5%. 스위스도요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요. 스페인 12%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반도체 수도 평택에서 여러분들 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까지 들어가면은 평택이 정말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AI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저기 워드 작업하잖아요. 워드 한글 작업하잖아요. 하는데 MS의 워드 프로세서 있잖아요. 워드 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전 세계가 다 써. 그래도 우리는 아래에 한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한국형 AI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려는 거고 그리고 평택에서 메모리형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AI가 같이 접목돼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다? 글로벌한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경제 자유구역 청장하신 분이 잘할 수 있다. 그게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김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 만들었고 균형선상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5급 3특 이야기도 하시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박진영 원장님 또 전문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박진영을 안 쓰는 겁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계셔. 혼자 앞서가면. 아니 정청래 당대표는 박진영 원장은 뭘 쓰려고 하던데. 아니 저 안 쓰이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그 평택 토박이들도 계시지만 호남이나 영남이나 충청권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저희 세대가 저도 나이가 좀 되거든요. 죽기 전에 우리들의 고향도 또 발전시켜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과거의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바로 보내버려요. 이게 특징이에요. 네, 대단하네요. 네. 이게 결국은요, 관이 나야 됩니다.
우리 앵커라고 이제 닻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른 뭐 낚시를 하든지 그물을 치든지 하려면은 큰 배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 이전을 했던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정부 부처를 부산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아마 저는 이런 일들이 이재명 정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코스피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찬수 평론가 주식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제가 미국 주식의 그 수소 자동차를 만드는 니콜라라는 곳에 투자를 했다가 거의 그랜저 한 대 값을 알렸습니다. 이 거래가 정지가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주식마다 이제 망해가지고 한국 주식 지금 증시가 좋으니까 제발 한국 주식 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연금 펀드를 넣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만 대통령과 동일하게 코덱스 20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합니까? 그래서 수익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통령을 믿고 국가에 투자하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우리가 정부가 이제 이건 공약이 아니고 목표죠. 코스피 5천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까지 잘 가면 4,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더불어민주연구원에서 만약에 있으면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활발한데 그러면 우리가 왜 증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청년들이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코인이나 주식이나 또는 이제 부동산 흔히 말하는 불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기성세대와 다르게 그 임금 소득이 자산 소득을 절대로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금하고 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재형저축을 통해서 저금만 하더라도 이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재형저축 찾아보면 10% 20% 올라가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제로 금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도 집을 구하거나 차를 사는 게 굉장히 좀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대한민국 같이 이제 흔히 말하는 유교 국가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금액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통계 연구가 이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학원비가 올라가면 둘째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돼요. 우리가 그럴 거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이 지금 주요 대학교에서 모두 연구 결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주식시장은 우리 세대에게는 21세기형 재형저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2030 남성들 이런 젊은이들은 주로 미장이나 아니면 코인 이쪽으로 네. 여전히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장도 여전히 많이 하고 코인도 많이 하는데 코인을 또 많이 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대표적 업체에 계시다가 왔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뭐 국채가 많아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20만 개를 뭐 처분해서 갚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말도 안 되지만 그 나라에서는 가능한 것이 트럼프 밈코인이라고 해서 일가가 트럼프 코인을 그냥 만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금처럼 보유할 수 있는 화폐로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시민 장관이 예전에 얘기했었던 사실상 투기에 가까운 형태였다 본다면 최근에 보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전의 심리를 그대로 지금은 조금 더 안정자산이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죽장없이 좀 오라고. 그거는 이미 수치로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원영 대표님 주식하십니까? 저는 주식을 옛날에 했었는데요. 공무원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그 재산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시니까 지금은. 지금은 뭐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대통령 생각이 지금 부동산 좀 강하게 규제하시지 않습니까? 평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경기도지사 할 때도 이 부동산을 통해서 그쪽에 많이 돈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산업화 자본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가기보다는 그게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주 이익을 실현하고 또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서는 투자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코스피 5천 말씀하셨을 때 이분이 그냥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도지사
계셨을 때도 주식시장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뭐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공직자로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귀찮더라도 왜냐하면 주식이 굉장히 그 시장을 돌아가는 사람을 굉장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만 또 정부가 또 평택시가 경기도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 연동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믿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믿는다면 국정운영을 믿는다면 그 얘기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저 삼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잖아 삼성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재용 회장이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과 연동시켜서 뭐 직원들 보너스를 주겠다 이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평택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 여기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 꽤 있지 않아요? 아, 삼성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긴 하는데 그 우리 이제 삼성이 지금 조금 뭐 다른 데 사업장이랑 비교하면 삼성이 처음에 여기 지을 때 기숙사를 안 줬어요. 기숙사를 뭐 안 지은 이유가 삼성이 안 지은 이유도 있지만 뭐 또 그 당시 평택에서 뭐 찍겠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빨리 저희가 개선해야 됩니다. 삼성에 이제 일하시는 직원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고연봉이시잖아요. 고연봉 분들이 평택에서 이제 일하시고 충분히 즐기시면서 돈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삼성에 거기서 아마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처음에 고덕국제 신도시를 LH하고 같이 설계하고 삼성전자를 유치할 때 거기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P6 이렇게까지 다 완성되면은 거기서 일하는 그 상근 직원을 15,000명에서 2만 명 그 당시 예측했거든요. 2008년도에 처음에 할 때. 그래서 만약에 2만 명 정도가 평택에서 연봉 거의 1억이 넘는 분들이 사신다고 하면 전혀 가능하지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숙사 문제도 있지만 빨리 그쪽 고덕 쪽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삼성에 있는 그 분들이 여기서 살 수 있게 하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미래연구소 평택 미래연구소 더불어 이렇게 이름이 있던데 여기서는 지금 평택 비전과 관련해서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평택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좀 그리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평택의 미래 비전은 이제 평택이라는 도시를 보게 되면 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첫째는 보통 도시를 보면 도시에는 중심지가 있고 부도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수도가 서울이죠.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만들죠. 그럼 수도권이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 그 영향력이 좌우 상하로 골고루 퍼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국가들을 보면 행정도시를 다 옮겨요.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스페인 같은 경우 원래는 저기 바르셀로나였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옮겼고 브라질 같은 경우 이제 상파울루였다가 브라질리아로 옮기듯이 거기 가운데로 옮깁니다.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도심이 시청 쪽 남부 쪽에 치우쳐졌는데 지금 이제 이전 계획이 있거든요. 고덕하고 고덕에 그리고 고덕 밑에 지대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시는데 거기를 좀 중심성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부, 북부, 서부를 좀 부도심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제 평택을 좀 이렇게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산업 측면에서 우리가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을 얘기를 할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2차 산업, 제조업에 있는 그 제조업 종사자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수원이나 안양 이런 고향에 비해서. 그 뜻은 뭐냐면 3차 산업하면 우리가 보통 엔터테인먼트, 교육 이런 건데 그 시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평택에 보면 저도 책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갈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다. 딱 숫자로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평택은 이 문화, 뭐 지금 경제는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 경제에서 번 돈을 쓸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 문화를 좀 발전시키는 그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교통이죠. 교통이 평택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수원이 121평방키로고 평택이 458이니까 수원의 4배고 동서로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 대중교통 같은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대중교통 같은 교통을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죠. 큰 도로 중심 이런 마을 같은 거는 마을 버스를 만들어서 큰 도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 서부 쪽은 교육 여건이 안 좋아서 중학교 졸업하면 이제 고등학교 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단계장계해서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균형을 갖춘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고 이사하는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훌륭한 경제 정책을 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AI 산업도 발전시키고 바이오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발전시켜도 거기 사는 근로자가 평택에 안 살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삼성에 있는 근로자들이 평택에 살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진영 원장님 하고 싶은 말씀. 한번 불러주십시오. 같이 좀 공부하시네요. 우리 저기 부시장님이 공간 그다음에 이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이제 저처럼 이제 정치 전문가들은 도시의 정치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 기생충 기억나세요? 영화 기생충 보면 도시 내에 RA가 존재하고 설국열차도 비슷해. 봉준호 감독이 그런 사람인데 이 공간에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는 공간에 계급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잘 사는 방식이 또 뭔가면요, 이른바 평등하면 안 돼요. 평등은 이퀄리티거든. 그럼 뭐냐? 균형을 맞춰야 돼요. 밸런스를 해야 돼요. 즉 어떤 공간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잘 살고 어떤 공간에는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잘 살고 자기가 잘하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잘 사는데 결국 보니까 소득도 비슷하고 누리는 문화적 혜택도 비슷하더라. 밸런스를 갖춘다. 다양성도 존중하면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특히 국회의원이나 또는 지방의원들은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잘 싸우고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집행권을 가진 시장 군수는 정말 저는 행정부라고 이야기해요. 집행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집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시민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질문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질문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내용도 좋고 나오지 않은 내용도 무관하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어느 때인가 한번 들어본 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평택시 인구가 65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만 정도로 이제 인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디선가 누군가 들었었는데 인구가 20% 이상 늘어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건시설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인구만 늘어난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건시설을 갖출 거고 또 인구를 어떻게 20만 이상을 20% 이상을 유입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떤 비전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만이 평택시가 우선은 80만이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시가 면적이 121평방키로인데 인구가 118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4배가 적은데 인구는 2배가 훨씬 2배가 많은 거죠,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5만에서 80만 정도 되면 15만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자리 문제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와 저희가 발을 잘 맞춰가면 그 문제는 지금까지 했듯이 잘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택시의 교통의 두 개 큰 문제는 도로하고 대중교통이에요. 우선 우리가 보통 북부하고 남부는 1번 축으로 돼 있고 남부하고 서부는 38번 국도축으로 돼 있는데 그 도로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서울시가 면적이 603평방킬로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서울시 면적이 한 70% 정도 돼요. 근데 서울시는 외곽순환, 옛날에는 외곽순환 고속도로, 지금은 수도권 순환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택시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차가 다 38국도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를 지금 근데 다행히 뭐 우리 지방도로 해가지고 저쪽 북쪽에는 2와 3계간 도로, 남쪽에 있었던 그런 우회도를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는 여건은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화양도 신도시도 그렇고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지금 뭐 미분양이 날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하고,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이제 그분들을 직장까지 연결시켜주는, 편안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교통 시스템 이런 걸 충분히 만들어주고 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면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덕하고 지제를 중심으로 한 중심축을 만들고 나머지 세 곳을 부도심으로 만들어서 교통을 연결시켜주고 유기적으로 만들어주면 80만까지는 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크게 뭐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크게 뭐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사전에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할 게 있는데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A석의 중간분의 여성분. 저는 시민사회재단의 도시개발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홍인숙이라고 합니다. 우리 최원영 시장님 때부터 많이 이제 접근했던 분이셨고요. 이제 평택에서 정치를 꿈꾸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원영 부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평택시 남북권은 거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민간도시개발 사업은 뇌물과 짬짬이에 의한 반칙 행정 지원으로 평택시청 소문 아픈 약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갖고 계신지요? 두 번째, 평택시 관문에 설치한 불법 방음벽은 해머리 정치에 의해 77억 세금으로 설치한 사람 담는 방음벽입니다. 해결 방법은 갖고 계신지요? 세 번째,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소사동 학교 부지를 병원 부지로 개발계획 변경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평택시가 조금 투명하고 공정하고 약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많이 어떻게 보면 거명을 하셨잖아요. 저 역시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썩지 않는 세상, 말 그대로 뇌물이 통하지 않는 세상, 약자들도 많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인을 희망하고 열심히 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 홍인숙이라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사실 오늘 그 토크 콘서트 주제랑 관계 없는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뇌물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뭐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뇌물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자체도 굉장히 좀
이치에 안 맞는 문제고 해서 뭐 억울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저 연구소 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석에 청자켓 입으신 선생님. 예, 지금 이제 국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이제 구도심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이쪽 북부권에는. 그 구도심 해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주차 문제예요. 주차 문제. 구도심의 주차 문제. 신도시는 더합니다. 항상 도시개발 계획을 하면은 주변에 주차 시설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인프라 형성이 나중에 돼요. 나중에 되는 게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깝고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 생기는데 거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외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실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평택호 개발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아주 십수년 전부터 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손탄 사람들이 진짜로 갈 데가 없는 거는 다 외지로 빠집니다. 제일 가까운 사교촌으로 빠지거든요. 그 평택호 그 관광지를 왜 개발을 어떻게 못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구도심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뭐 공원도 없고 또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장 문제는 뭐 또 구도심만이 아니라 신도심도 많이 있는데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그곳에 가봤더니 예를 들어서요. 뭐 나대지가 있다. 나대지 같은 곳이 있으면 나대지를 정비해서 그곳을 이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보니까 옆에 무슨 학교가 있다. 그럼 학교하고 잘 협의를 봐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주차장을 쓰는 시간하고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는 거고 또 상가 옆에 보니까 아파트가 있다. 그럼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도 상가하고 주차장을 쓰는 시간이 정반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가보니까 여기는 지하를 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지하를 파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부시장을 하면서 이제 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 지금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뭐 집행부나 뭐 시의원들 이렇게 모여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을 가서 그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방법론은 제가 몇 가지를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방법론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고 아까 그 아트센터 같은 문제는 그 외부로 끌어들일 때 주차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사람을 어떻게 아트센터로 끌고 올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네. 그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거기가 이제 뭐 아트센터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렇죠? 박물관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뭐 창의기념관도 있고 해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고덕 주민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하로 주차장을 파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뭐 그분들 의견은 나중에 뭐 또 그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또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게 필요하고 평택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장으로 근무하고 또 고향이다 보니까 많이 가봤는데 지금 평택호에 대해서는 한 2천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고 추가로 한 3천억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억이 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성을 좀 누구든지 저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업성을 따져봐서 정말 민간 기업이 유치할 수 있으면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민간 기업 같은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면 이제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사업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민간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계속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시간만 낭비하고 그럴수록 땅값은 계속 오르고 또 건물 비용 같은 건 계속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투자하든지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하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에서 지금 당장 평택구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고 방법은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민간을 유치할 거냐 민간 유치가 안 되면 그때는 시 재정으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여기 계신 시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시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 평택고 일원이 아예 다 죽은 지가 이제 벌써 20년이 평택고가 지금 안 된 지가 한 20년 되지 않았나요? 20년 안 됐으니까 앞으로 뭐 5년 안에 해결된다 그러면 20년 시간에 비하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이라는 거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네. B석에 검은색 자켓 입고 계신 남성분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민 윤중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고덕에 삼성 단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잠깐 이제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좀 조용한 분위기지만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아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택이 그렇게 발전이 될 적에 평택 구도심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사는 인구들은 구도심에 모여 있는데 어떤 유입되는 인구들은 실제로 고덕에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근데 지금 평택 시민들은 고덕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커요. 근데 구도심은 그럼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 구도심 해결 방안을 제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평택이 제가 실제로 산 지는 한 5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딸을 둘을 두고 있는데 평택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 환경이 의외로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큰딸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으로 학원을 데리고 갔다 왔다 하는데 그 불편한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평택에서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시죠? 그 구도심 문제하고 이제 교육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뭐 구도심의 문제는 뭐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구도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분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누태원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또 효과적인데 그 방식은 우선 사업성을 따져야 됩니다. 근데 사업성을 따지면 평택에 있는 구도심을 그 방식으로 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심 같은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 문제가 이제 주차장이 없죠. 두 번째 문제가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문제가 편의시설이 부족하죠. 그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 방안은 뭐냐면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도심이라고 일률적으로 문제가 다 똑같거나 일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주차장이 없는 곳은 가장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곳에 가서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공원 같은 문제, 공원 같은 경우에도 뭐 어린이 공원이 있기는 하나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왜 활용이 되지 않는지 그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교육 문제는 이제 평택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평택이 북부하고 서부하고 남부로 나뉘는데요. 이제 중학생 졸업생 수 대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 수를 비교하면 평택 남부는 졸업생 수 대비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70% 정도 60에서 70
또 서부도 60에서 70, 그리고 북부는 130에서 150. 그 뜻은 뭐냐면 북부는 중학생 졸업생 수 대비 고등학교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서부는 굉장히 서부하고 남부는 적고,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우리 평택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교육청이 보니까 장기적으로 평택에 남부하고 서부의 고등학교가 4개 정도 짓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학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좋은 학교가 있으면 좋은 학원은 이제 따라옵니다. 좋은 학교가 있으면 좋은 학원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뭐 학원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학원을 뭐 하다 이런 얘기를 조금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평택의 미래 방향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게 근데 좋은 학교의 개념도 다 틀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좋은 학교에 대해서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도 학부모님들 입장도 다 틀리고 생각도 틀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A석에 중간쯤 남색 자켓 입으신 남성분입니다. 오늘 토크쇼를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는데 듣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은 조금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 내용도 사실 되게 유사한 내용들이 좀 계속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목소리 이렇게 까니까 이런 질문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좀 가벼운 질문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크쇼 중간에 국무회의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도 사실 요즘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보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경기도 기획조정실 또 그때 계셨을 때 그 분위기를 좀 느끼셔서, 그래서 질문은 그때 분위기 하나 하고요. 내년 이맘때 평택시에 시장이 주도하는 그런 그 회의의 분위기가 과연 어떠할까, 그 내용하고 두 가지를 좀 가볍게 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아까 뭐 국회의 분위기는 충분히 제가 항상 긴장하는 겁니다. 긴장하고 회의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뭐 실무자들 같은 경우 거의 하루 이상 전에, 왜냐면 대통령님께서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실무자 이상으로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 확대 간부회의 때는 오직 저만 들어가거든요. 뭐 과장이 뒤에 배석하거나 그런 일이 일절 없습니다. 오직 지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그렇고, 내년 얘기는 여기서 뭐 이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뭐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말씀드렸듯이 뭐 대통령님의 그런 생각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직 있으면서 말씀 중에 아까 드린 그런 말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 얼마나 진짜 딱 짚어주는 그런 촌철살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직자의 모든 권리는 국민이 주신 권리를 위탁받는 것뿐이다. 공직자의 모든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공직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저는 공직자로서 어떤 자리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뭐 자신 있게 일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토크쇼.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학교도 나오고 평택에서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안성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학교를 여기서 다녔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안성보다는 시설도 괜찮고 근데 갈만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느꼈던, 제가 이제 서울 살다가 안성으로 와서 평택을 왔을 때 우리 신랑이 애들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야? 그길래 대림동산 이랬거든요.
대림동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 수영장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레슬링 선수 김일 선수가 거기 수영을 그래가지고 저희도 자주 갔는데 지금 이렇게 평택 시정을 들어보니까 안성보다는 나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나아요. 지금 안성은 볼거리도 없고 갈만한 데도 없고 차편도 안 좋고 기차도 없고 고속버스도 제대로 된 데가 없는데 여기 평택은 안성보다는 훨씬 낫다. 그거보다 제가 지금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대통령님을 너무 좋아해서 잘 뽑았는데 국민들이 지금 다시 지금 저런 내란당을 보면서 또 저기로 또 가야 되겠구나. 광장을. 지금 그 느낌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거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스러운 게 쟤네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해서 우리가 또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 어떡할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평택까지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는 우리 박시영 TV를 보면서 그 다음에 12.3 때 차장 남천동을 보면서 12.3을 그때 보면서 밤새워가면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들은 지금 좀 돈을 얼마큼 더 많이 벌까 보다는 우리 경제가 얼마큼 잘 살고 대통령이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풀어줄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큰 폭풍도 없고 어쨌든 간에 살 만큼 살면 아이들의 세상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계속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쪽 하얀 와셔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못 하시고 가시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지방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평택에도 이제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평택 위치가 수도권 최남부다 보니까 수도권에 포함은 돼 있지만 사실 수도권의 이점은 많이 못 받고 하지만 이제 수도권의 규제는 이제 잔뜩 받고 있어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만약 이번에 지방으로 이렇게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행정시설들을 분산을 한다고 해도 여긴 또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또 혜택을 좀 비껴나가게 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파해를 하실 건지 뭐 이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평택 내부적으로 사실 아까 이제 중심지나 이제 도심과 구도심 이런 걸 말씀 주셨는데 평택이 전형적으로 이제 95년에 통합이 되면서 송탄, 평택 그리고 평택군 이렇게 세 개가 통합이 되면서 도심이 다 분산이 돼 있는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각 도심별로 인구가 각각 성장을 하고 사실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교류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고도 신도시가 이제 생겨서 거기가 새로운 도심이라고 해도 발전을 거기다 막 한다고 해도 원도심이나 이제 아까 송탄이나 평택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평택으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 혜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심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테지만 그럼 우리는 그런 혜택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이제 평택시 이제 도시 기본 이제 계획 같은 걸 보면은 크게 이제 서부랑 동부랑 도심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동부 도심은 송탄, 남평택 그리고 고덕 세 개, 서부 도심은 현덕, 호승, 안주 이렇게 세 개로 각각 이제 합쳐져가지고 구성이 된다고 전략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 이제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 지역의 도심에 어느 지역에 살아도 삶의 밸런스 있게 혜택을 다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각각의 지역별로의 성장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질문을 너무 오래 하셔서 처음에 뭐였죠? 처음은 이제 수도권.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질문이 두 가지네요. 수도권 규제에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뭐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발전하려고 꿈일까, 그렇죠? 이제 수도권 규제를 벗어나는 방법은 특별법이에요. 우리 아시겠지만 평택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제 그런 특별법을 만들면 되고, 사실은 지금 우리 원래는 삼성전자가 평택시에 못 들어오는 거였어요.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대기업은 평택시에 못 들어오는데 평택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규제를 개선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것은 결국 뭐 정치권하고 우리 평택 시민들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중앙정부에 얘기하고 중앙에 설명을 해서 정말 평택은 이런 규제를 좀 개선해야겠다, 그렇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우리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평택지원 특별법을 해서 그래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평택의 어떤 그 서부, 남부, 북부가 따로따로 발전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평택의 보통 도시의 발전 축은 시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청이 지금 우리 남부에 있지 않습니까? 평택으로 치면은 약간 안성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발전할 수밖에 없죠. 이 시청의 발전이라는 그런 파급력이 서부나 남부로 가기에는 물리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청을 평택이 오각형 도시거든요. 오각형 도시의 중심인 고덕하고 지제로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거기에 발전의 파급력이 골고루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평택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청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에 앞서서 거기에 맞는 그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시민들, 우리 뭐 여기 와 계신 뭐 김현정 의원님이든지 여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뜻을 맞아서 그런 문제를 다시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발전하는 그 남부 축의 하나의 부도심, 서부 축의 부도심, 송탄의 부도심 이런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고 중앙의 중심 도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도시 발전 전략을 시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됐나요? 지금 오늘 밤 마지막 뭐 손을 들어서 네네네 마지막 한 번 네.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 진짜 마지막 한 분을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줄에 세 번째 줄에 계신 여성분. 나머지 질문은 미리 해주는 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뭐 밤새도록 해도 되는데 여기 오신 대표님, 평론가님들은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한번 하시고 나중에는 뭐 저기 우리 더불어 평택 미래 연구소 뭐 직접 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저기 부시장님을 처음 뵀을 때보다 오늘 뵀을 때 많이 좀 죄송한데 사그셔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농담처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그러니까 좀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작년에 평택시 배다리가 생태공원으로 바뀌었는데 평택시가 물론 발전도 해야 되지만 평택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생태가 되게 발전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 발전과 더불어서 생태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생각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평택이라는 도시가
우리 뭐 평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밖에서 보면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도시가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빡빡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평택이 지향할 곳은 산업도시지만 사람들이 좀 포근한 환경에서, 그렇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뭐 생태도시까지 가면 좋겠지만 생태도시는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순천 이런 곳이 생태도시가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방향을 놔서 환경을 지키고 또 보존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는 시민들의, 대통령 말씀처럼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시민들의 말씀이 정책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제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페이스북. 네, 여러분들께서 최원영 대표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계속 질문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더불어 평택미래연구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을 해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답을 달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토크쇼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각 패널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가까이 있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시장님께서 결국 국회의원이 되실지 뭐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정도 결국은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시장과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핸드폰 계시면 네이버에 지역혁신협의회라고 한번 검색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옛날에 만든 조례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시에도 기초지자체에도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브랜치 조직,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의 지부, 공기업 지부 이런 것들이 평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고요. 민간도 참여해라. 그렇게 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이 평택시를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장 이야기했을 때 제가 팍 꽂혔는데요. 제가 중앙정부에서 이제 저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생활레소시 할 때 제일 중점을 뒀던 게 주차장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현실이 압축적 산업화와 자동차 도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이제 김진애라는 이제 국가건축위원장 건축가 칭찬을 했는데요. 그분이 만든 신도시가 3본 신도시예요. 3본 신도시 시내 가면 35년 전에 이미 주차장을 시내 한복판에 깔아놓았어요. 엄청난 앞서가는 분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아까 도시재생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개발이 뉴타운형이나 도시재생형이 있는데, 도시재생을 하더라도요, 상업적 목표에 부응하는 주차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대중교통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정말 주차장 이야기 하실 때 제가 필히 꽂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시를 보시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평택시의 더 균형적 발전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면 확실히 선호하는 리더 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정치인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있는 리더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 국회의원들한테도 그걸 요구하는 것 같고요. 문제 해결 능력 있는 리더를 여러분들이 잘 발굴해서 아무튼 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내란 척결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긴장감을 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태도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연쇄처럼 되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란 척결에 대해 경각심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뭐랄까요, 무차별적인
그런 어떤 힘의 논리를 강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목소리를 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통령이 그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미국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재명 정부 이제 탄생을 해놨고 또 요즘에 주식도 잘 나오고 이러니까 마음 편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집회도 좀 열심히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더불어 평택 미래연구소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담으셨다가 소장님께 좀 잘 연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사장 남천동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박시영TV 좋아요, 알람 설정. 박시영TV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더불어평택 미래연구소 우리 창립 기념 토크쇼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아까 말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그분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도 많이 가치관도 바뀌고 일하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어야 된다. 우리 더불어평택 미래연구소의 모토입니다. 이게. 여기 많이 와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를 괴롭혀 주세요.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불편사항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같이 노력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고 또 저희 더불어평택 미래연구소가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좀 대안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는데 저 뭐 공직자 할 때는 직원들이 알아서 잘해줬는데 지금은 뭐 일해준 직원도 없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뭐 저희 뭐 아내 우리 여동생부터 해가지고 딸 뭐 조카들 다 와서 해줬습니다. 아우 제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 초이 패밀리 우리 최씨 가족의 파워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최씨 우리 저기 종친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끝까지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못 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끝나시고 저한테 기다렸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을 만드는 그런 더불어평택 미래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멋있는 패널분들께서 이렇게 멋있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김현정 국회의원님 바쁘신 와중에 다시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마무리를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와 평택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모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